2026년 1월 30일 금요일 시장은 정말 단 한 사람의 이름, 바로 케빈 워시에 의해서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연준 의장 지명 소식이라는 거 딱 하나가 어떻게 기술주부터 시작해서 원자재까지 모든 자산 클래스를 말 그대로 도미노처럼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분석에서는요, 단순히 이런 현상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채권 시장의 아주 미세한 움직임, 그리고 전문가들의 엇갈리는 전망, 그 속에 숨어있는 진짜 공포의 실체가 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워시 쇼크 때문에 시장이 즉각적으로 어떻게 반응했는지 숫자로 확인하고요. 이 공포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건지 그 근원을 추적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엔 이 충격이 어떻게 자산시장 전체로 퍼져나갔는지 그 도미노 효과를 분석하고, 이런 혼돈 속에서도 승자와 패자가 어떻게 갈렸는지 명확하게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요, 이 새로운 시장 국면에 맞는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우선 1월 30일 시장 지표부터 한번 보면서 매도 압력이 과연 어디에 가장 집중됐는지부터 분석을 시작해보죠. 이 숫자는요, 단순히 시장이 하락했다 이런 사실을 넘어서 어떤 자산이 이 긴축 공포에 가장 취약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바로 드러나죠. 금리 민감도가 높은 자산들이 집중적인 타겟이 됐다는 게 보입니다. 특히 나스닥하고 러셀 2000 지수의 하락폭이 가장 컸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듀레이션 리스크 때문입니다.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쓰는 할인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먼 미래의 성장에 베팅하는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게 되는 거죠. 또 러셀 2000에 속한 소형주들은 어떻습니까? 대기업보다 부채 의존도가 높고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긴축 공포, 그 진원지는 대체 어디였을까요?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이 촉매제 역할을 한 인물, 그리고 그를 둘러싼 시장의 해석이 어떻게 공포를 증폭시켰는지 그 작동 원리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명이었습니다. 시장은요, 항상 미래의 통화 정책, 그러니까 우리가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부르는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연준 의장의 성향에 극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케빈 워시라는 이름이 딱 등장하자마자 시장 참여자들은 거의 즉각적으로 그의 과거 발언, 정책 기록들을 전부 다 뒤져보면서 연준의 정책 기조가 급격하게 바뀔 수 있다, 이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장이 그에게 붙인 꼬리표는 바로 매파, 즉 호크였습니다. 여기서 매파라는 건요, 단순히 금리 인상을 선호한다, 이걸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자산 가격에 버블이 끼거나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보일 때 이걸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아주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쓰는 걸 옹호하는 성향을 의미해요. 특히 워시라는 인물은 금융위기 때도 과도한 양적 완화, 즉 QE의 부작용을 경고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가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즉 양적 긴축, QT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거라는 공포에 휩싸인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전문가들 시각이 완전히 극명하게 엇갈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확실성의 핵심이었어요. 닐 두타 같은 사람은 워시를 과거 발언의 얼매인 원칙론적인 매파로 본 겁니다. 아니, 금융위기라는 그 디플레이션 압력 속에서도 인플레이션을 걱정했던 사람 아니냐? 이 경직된 시각을 비판한 거죠. 반면에 크리슈나 구아 같은 사람은 그를 데이터 기반의 실용주의자로 해석했습니다. AI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돼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구조적인 변화가 온다면 워시가 과거의 신념과는 다르게 금리 인하를 지지할 수도 있다, 이런 유연한 가능성을 제시한 겁니다. 이 두 관점이 팽팽하게 충돌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완전히 안개 속으로 몰아놓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경제지표는 정말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 대비 0.5%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0.2%를 2배 이상 훌쩍 넘어버렸어요. PPI는 보통 최종 소비자 가격인 CPI의 선행지표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단계에서의 비용 압력이 여전히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결국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을 거라는 증거로 해석됐고, 워시 같은 매파적인 인물이 연준 의장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힘을 실어주면서 시장의 긴축 공포를 현실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채권 시장은 이 모든 우려를 금리에 즉각적으로 반영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4.25%까지 상승한 건 크게 두 가지 공포 때문입니다. 첫째는 워시가 양적 긴축, QT를 가속화할 거라는 예상이죠.
이게 뭐냐면 연준이 보유한 채권을 시장에 팔거나 만기가 돌아와도 재투자를 중단해서 시장에 국채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낳는 겁니다. 공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오르겠죠. 둘째는 기간 프리미엄, 텀 프리미엄의 상승입니다. 연준 정책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니까 투자자들이 장기 채권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자, 세 번째 섹션입니다. 여기서는 이 긴축 공포가 채권 시장을 넘어서 다른 자산 클래스로 어떻게 전이되었는지 그 충격의 확산 과정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전형적인 위험 회피, 즉 리스크 오프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자산 시장이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감이 높아지니까 달러의 투자 매력이 커지면서 달러 강세를 유발했죠. 이 강달러는 원자재 시장에 이중으로 압력을 가합니다. 첫째, 대부분의 원자재는 달러로 거래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오르면 다른 통화를 쓰는 국가들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져서 수요가 줄어듭니다. 둘째, 금리가 오르면 금처럼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의 기회비용이 높아져서 투자 매력이 떨어지게 되죠. 바로 이 메커니즘이 원자재 가격의 폭락을 촉발시킨 겁니다. 귀금속 시장의 붕괴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강달러라는 거시적인 압박에 더해서 중국의 투기 억제 조치라는 미시적인 충격이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실제 자본보다 훨씬 큰 규모로 투자했던 투기적 포지션들의 마진콜을 촉발시킨 겁니다. 증거금이 부족해진 투자자들이 손실을 막기 위해서 보유 포지션을 강제로 매도, 즉 forced liquidation을 하면서 매도세가 또 다른 매도세를 부르는 악순환이 발생했고 이것이 가격 폭락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아주 명확한 차별화가 나타났습니다. 시장은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가려내는 이른바 옥석 가리기에 들어간 거죠. 섹터와 종목별로 시비가 어떻게 엇갈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안전자산 선호 현상, 플라이 투 세이프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밸류에이션이 높은 성장주, 예를 들어 IT나 소재 섹터를 팔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높은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는 가치주 쪽으로 자금을 옮긴 겁니다. 필수 소비재나 통신 같은 이런 방어주들은 경기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낮고 꾸준한 수익을 내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개별 종목의 움직임을 보면 시장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AI라는 단순한 내러티브에 투자하던 단계를 지나서 실제 실적, 즉 펀더멘탈로 증명하는 기업을 선별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샌디스크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 센터 증설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라는 직접적인 수혜가 눈에 보이니까 급등한 거고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습니까? 막대한 AI 투자, 즉 캐텍스가 단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게 과연 언제 수익으로 연결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하락한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이 새롭고 또 불확실성이 커지는 환경을 과연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우선 공격적인 투자 전략부터 보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의 수익화 불확실성을 피하고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핵심인 하드웨어 공급망에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AI 모델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데이터 센터 증설에 따른 메모리나 스토리지 같은 하드웨어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논리에 기반하는 겁니다. 이 전략을 실행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는 SMH와 VGT 같은 ETF가 있습니다. SMH는 샌디스크 같은 메모리 기업을 포함해서 반도체 섹터 전반에 집중 투자하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높지만 그만큼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반면에 VGT는 애플처럼 하드웨어 비중이 높은 대형 기술주를 포함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어적인 투자 전략입니다. 금리가 더 높게 더 오래, 즉 higher for longer 시나리오로 유지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건데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인플레이션 해지 능력을 갖춘 섹터에 집중하는 겁니다. 경기 방어주와 에너지 섹터가 핵심적인 대항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는 XLP나 XLE 같은 ETF를 통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XLP는 필수 소비재 기업에 투자해서 포트폴리오 전체의 변동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요.
엑스엘리는 에너지 기업에 투자해서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배당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우리 투자자들이 마주한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시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과 우리가 지금 주요 섹터에서 목격하고 있는 이 강력한 미시적 펀더멘털 사이의 긴장 관계, 이걸 과연 어떻게 항해할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의 시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